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2년 7개월을 끌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동안 수세에 몰리던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에서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닷새째 이 빠른 속도로 진격에 성공하면서 러시아는 국경지대 두 곳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 연이어 폭격이 일어나고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도로 곳곳엔 파괴된 러시아 군용 차량이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 국경을 넘어 닷새째 대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지상군을 동원해 러시아 영토 최대 35km 지점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한 걸로 추정됩니다. Усі бачать, що українська армія вміє дивувати. 300km 더 깊숙한 지역엔 대규모 드론 공습을 벌였고 러시아 핵심 가스 시설 한 곳을 점령했다며 증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접경지 두 곳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러시아는 대테러 작전 체제에 돌입하고 병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Оперативное совещание с постоянным членом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чень важный вопрос, касающийся отдельных аспектов борьбы с терроризмом. 주민들 대피 행렬도 и어지고 있습니다. Организаторам, которые организовали такое вот мероприятие, нас вывозят, потому что это очень, конечно, такая сейчас у нас ситуация. 허를 찔린 러시아가 동부전선 도네츠크주에 있는 쇼핑몰에 미사일 공격을 벌이면서 양측 교전은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이 같은 대반격이 가능했던 배경엔 미국을 포함한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최신 무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F-16 전투기는 존재만으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 이유는 앞으로 예상되는 종전 등 대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러시아 국경 경비대가 백기를 들고 투항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용 통신을 차단한 뒤 험비 같은 군용 차량으로 적 초소를 재빨리 무력화하고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러시아군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많이 좀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과감하게 적의 초소를 점령한 이후에 중요한 지점을 장악했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미국에서 도입한 F-16도 실전 배치했습니다. F-16은 GPS로 유도되는 장거리 합동 직격탄 등으로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Я пишаюсь усіма нашими хлопцями, які якісно опановують ці літаки і вже почали їх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для нашої держави. 전장 곳곳에선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뿐 아니라 독일에서 들여온 마다르 장갑차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반격을 통해 점령한 국경 일대는 향후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서 중요하게 쓰일 거란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러시아의 영토 점령을 가지고 휴전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경에서 모든 작전은 향후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일본 열도는 지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은 홋카이도 북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남쪽과 중부, 북쪽에서 사흘 연속으로 지진이 난 건데 당국의 대지진 경고 뒤 강진이 이어지면서 일본은 초긴장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북동쪽 476km 해역에서 규모 6.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에 의한 쓰나미는 없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 이튿날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난카이 해구로 인한 대지진 가능성까지 경고되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면
거대 쓰나미는 물론 2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강진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동경이 겪었던 정도의 피해를 볼 거다 남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대지진 성능이 과연 그 정도 갖춰졌느냐. 일본의 대지진 경고에 한국도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더위로 사람은 지쳐가는데 폭염의 기세는 지칠 줄을 모릅니다. 오늘은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시민들은 도심 속에 마련된 피서지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비누 거품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아이들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물장구를 칩니다. 아빠가 끌어주는 튜브는 최고의 놀이기구. 도심 속 축구장이 무더위를 식히는 여름 피서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낮에도 너무 덥고 주말에 할 것도 없고 해서 애기랑 이런 물놀이 있어서 왔어요. 북극보다 더 시원해요.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물총 싸움도 인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도까지 올랐는데요. 시원한 물총 싸움은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합니다. 광화문 광장 물놀이장도 가득 찼습니다. 높이 8m의 물 미끄럼틀엔 아이들이 몰려들고 40m 길이의 대형 수영장에선 잠수 대결도 펼쳐집니다. 여기 오려고 공부 열심히 다 했다. 물놀이에서 쉬어요. 아이스크림보다 물놀이장이 더 시원하고 더 기분이 상쾌합니다. 집 앞 공원에 나온 시민들은 나무 밑이나 그늘막을 찾아 더위를 식혔고 공원 냉장고에 마련된 얼음물은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오늘 안성 고산면의 낮 최고 기온이 37.6도까지 치솟았고 서울 광진구도 35.3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밤에도 덥기는 마찬가지죠. 서울은 20일째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풍이 강해져 폭염을 더 부채질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기세라면 2018년 열대야 최장 기록인 26일을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나무 그늘에 모여 부채질을 하고 시원한 수증기 바람에 온몸을 맡겨보지만 더위는 가시질 않습니다. 밤엔 잠들기가 힘듭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요. 그러니까 자지 그거 안 틀어놓으면 못 자. 서울은 20일, 부산은 16일, 제주는 26일째 열대야를 기록 중입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일은 지금까지 13.5일로 평년 같은 기간의 3배가 넘습니다. 2018년 26일로 이어진 서울의 최장 열대야 기록이 다음 주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건재해 폭염과 열대야가 최소 19일까지 반복될 거란 게 기상청 예측입니다. 특히 12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남서풍 대신 동풍이 우세해질 전망입니다.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공기가 고온 건조해지고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이 더 더워질 수 있습니다. 동풍류가 점차 강화되면서 서쪽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동해안은 기온이 약간 하강하겠지만 해수면 온도가 높아 폭염과 열대야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 동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마리아가 한반도에 가까워질수록 동풍은 더욱 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휴가철엔 피서지에서 묵을 곳을 잡기도 어렵고 요금도 비싸죠. 그러다 보니 공유 앱을 통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입니다. 위생이나 소방 점검을 받지 않아 자칫 사고가 나면 아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단속을 해도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속초의 한 아파트. 사람들이 짐가방을 끌고 단지로 들어갑니다. 주민이 아닌 피서객들입니다. 숙박을 들어가잖아요. 숙소값 쳐다봤을 때도 기본 40에서 시작하니까. 아파트가 숙박업소로 둔갑한 겁니다. 2달 전 두 곳이 시 단속에 걸렸지만 피서철 성수기 불법 영업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휴가철 때 좀 더 쿵쿵거리고 관광객들처럼 뭐 싸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해변을 따라 오피스텔 등의 빌딩이 늘어선 부산 광안리.
지난달까지 이 일대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다 80곳이 적발됐습니다. 한 오피스텔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은 여전합니다. 일반 주거시설에서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숙박은 왜 계속되는 걸까? 저희가 이제 출석 계획을 확인할 수 없고 일하면은 제도하고 대부분 불구속 기소로 해서 벌금 나오고. 행정당국은 정식 숙박업소가 아니면 위생이나 화재 등의 점검을 받지 않는 데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검찰 지명 수배자가 체포 직전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개월 넘게 도주 중이던 수배자를 검찰 수사관이 급습했지만 흉기를 위협하며 함께 있던 여성과 도주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한 건물 복도에서 남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고 뒤이어 남성 3명이 이들이 간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 사이 엘리베이터에 탄 남녀가 문을 닫으려던 찰나 뒤쫓아온 남성들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막았지만 문이 열리고도 머뭇거립니다. 뒤이어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의 목을 휘감은 채 엘리베이터를 나와 옆에 있던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창원의 한 모텔에서 검찰 수사관에 쫓기던 50대 남성이 함께 있던 여성과 도주했습니다. 바라고 나가. 놓치는 거 알고 있어. 칼을 들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 검찰 수사관을 피해 건물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지명 수배자인 남성은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1월 병원 치료를 위해 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4월 말 기간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도피 중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갔는데 옷 갈아입는다고 잠시 나가달라. 그래 모텔 밖으로 나온 길이. 함께 도주했던 여성은 4시간여 만에 짐을 찾으러 모텔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남성과 연인 관계라고 진술했습니다. 여자가 와서 방을 구하고 결제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들어왔죠. 검찰과 경찰은 달아난 남성을 뒤쫓는 한편 여성이 도주를 도왔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도시락을 먹던 작업자가 벌에 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벌떼 공격이 빈번한데요. 7월부터 9월까지가 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때라 벌쏘임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야외 공사 현장. 지난 7일 이곳에서 점심을 먹던 작업자 7명이 벌 10여 마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중 50대 한 명은 머리에 쏘인 뒤 쓰러졌고 그래서 동료들 얘기로는 머리 쪽 쏘이고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었다고 그랬거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정릉의 거리. 한 여성이 공중에 두 손을 든 채 다급하게 걸어갑니다. 집 앞 화단에 벌집을 제거하다가 말벌떼에 쏘이자 독이 퍼질까 두 팔을 높이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이 파출소로 여성을 안내해 얼음팩 등으로 응급 조치한 덕분에 위급 상황은 막았습니다.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의 78% 이상이 번식이 왕성해지는 7월에서 9월에 집중됐습니다. 벌에 쏘이면 체질에 따라 호흡곤란과 두통, 구토, 전신 두드러기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만 11명이 벌쏘임으로 숨졌습니다. 정말 20-30분, 빠르게는 10분 안에 아나필렉시스 와가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벌에 쏘이는 것을 피하려면 이렇게 어두운 색의 옷보다는 밝은 계열의 옷을 입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벌이 후각에 예민해 향수나 향이 강한 화장품, 스프레이 등의 사용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차에 치여 환경미화원이 숨지고 사촌의 음주운전으로 친척 3명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참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이 많아 차량 압수 조치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압수되는 것인지 구자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최근 음주운전 차량을 대대적으로 압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100일 동안 특별 수사를 통해 전국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88대를 압수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7대가
인구가 많은 경기 남부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또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6월 경기 김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요. 이렇게 경기 남부에서만 음주운전에 5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 10명의 차량이 압수됐고 3명은 구속됐습니다. 네, 이렇게 상습 음주운전자가 많으니까 차를 압수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는 건데 압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마련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 피해를 주거나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고도 다시 적발된 경우에 압수하게 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면 운전을 한다든가 인피사고에 중대사고를 야기했었던 경우에도 16대의 차량을 압수하였습니다. 네, 초범도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럼 압수된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압수된 차량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피의자와 함께 검찰에 넘겨집니다. 이때까지는 차량 소유권은 운전자에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법원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면 소유권이 박탈되고 차량은 공매 절차를 거쳐서 매각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압수됐다가 운전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음주운전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차량 몰수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다시 음주운전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압수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차량 몰수 판결을 내리고 새 차를 사서 다시 운전하는 것까지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사실 술을 마시며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이 정말 간단하고 이 당연한 원칙을 잘 지키면 이런 조치는 있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 문제를 놓고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복권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을 봤을 때 과연 복권 취지에 부합하냐는 겁니다. 여당 상황을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다시 정치하라고 복권하는 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김 전 지사는 혐의가 확정된 뒤에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부정했고 자신에 대한 사면도 원치 않는 억지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식 투쟁을 통해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성사시켰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조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런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 권선동, 윤상현 의원 등은 김 전 지사 태도엔 아쉬움이 남지만 대통령의 큰 뜻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의 이견에 대해 대통령실은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최근 군 정보사령부의 기밀 유출 사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첩사 기능을 약화시킨 부작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보안법으로 군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없었고 일선 부대 보안조사 횟수도 크게 줄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보안과 감시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지난 2018년 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촛불 시위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이유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계엄령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이후 안보 지원사로 이름도 바꾸고 부대 운영의 핵심인 인력과 예산도 30%가량 줄였습니다. 그 결과 군 보안 감시망이 허술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 연도별 적발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현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물론 같은 민주당 출신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보안사고 적발 건수도 유사한 흐름인데 2020년 29건에서 이듬해 17건으로 줄었다가 방첩사를 정상화시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정보사의 기밀 유출 등은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방첩사가 보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아닐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축된 1,300여 명이 대부분 복구됐다고 했는데 현 정부 들어 증원된 인원은 100여 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브랜드 벤츠가 불이 난 해당 아파트에 판촉물을 돌려서 논란입니다. 벤츠 차량을 사면 소화기를 주겠다고 한 건데 화재 피해를 본 입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한 인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사이로 전단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차를 사면 2% 추가 할인을 해주고 차량용 소화기까지 증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량 판촉물을 내건 곳은 이번 화재가 처음 시작된 전기차의 브랜드 벤츠였습니다. 140대의 차량이 불타고 단정과 단수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집에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열받아갖고 꾸겼다가 하나죠. 지금 블라인드 붙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전자지 붙여놓고 자기네 거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논란이 커지자 벤츠코리아는 본사가 아닌 해당 영업사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배포된 전단지는 수거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조치는 이제 진행이 된 걸로. 벤츠가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7만 7천 대, 국내로 들어온 외제차 10대 중 3대 수준입니다. 벤츠는 이번 인천 화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시작된 전기차 배터리 공포가 일주일째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 수요 감소 현상, 이른바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는 또 한 번 암초를 만났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전기차 시장의 미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 여기가 완전히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엄청 많고 폭발음이 계속 연이어 들렸었어요. 함께 주차돼 있던 차량 140여 대가 불탔고 아파트 주민 480여 세대는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불 나가지고 집에서 지금 유독가스 나오고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가지고 할머니 집을 가서 대피를 하려고 가고 있어요. 차 2대가 지금 전소차량 근처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 에어백으로 터져 있고 집에도 분진이 많이 들어와서 돌도 안 된 애기랑 처갓집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사고 발생 직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은 순식간에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아파트마다 전기차 주차 금지 현수막이 붙었고 전기차를 계약하려던 사람들도 주저합니다. 화재 뉴스도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차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좀 바꾸게 된. 특히 사고 발생 초기 불이 난 벤츠 차량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됐는지 공개되지 않으면서 혼란은 더 커졌고 센터에서 독일 본사 쪽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쪽에서도 답을 안 준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됐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배터리 선택권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차량 구매할 때부터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참여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어오던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주춤하기 시작해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줄었습니다. 배터리 공포가 해소되지 않으면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 이번 기회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전기차를 몇 명이나 구매를 할 것이냐.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정부가 다음 주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업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 업계 1위 BYD는 자사 배터리 안전성 홍보에 나섰고 현대차 그룹도 배터리 7대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기조에 맞춰 승승장구해온 전기차. 제도약과 추락의 최대 기로에 섰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올 여름 길고도 강한 장마에 농가의 피해가 컸습니다. 천재지변의 위험을 안고 사는 이런 농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기계와 농작물은 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어 농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충남 논산을 핥히고 간 수마에 김동철 어르신은 상추 농사를 망쳤습니다. 극한 오후에 심어놓은 상추는 모두 떠내려갔고 수백만 원을 주고 구입한 농기계들도 고장났습니다. 이곳 충남 논산시 상추농장은 지난달 나흘 새 400mm 넘는 폭우로 무릎 높이까지 잠겼는데요. 당시 물에 잠겼던 이 농기계는 바퀴가 달려있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나간 거죠. 새 걸로 산다고 보면 한 300만 원 갈 거예요. 보험 약관상 이동식 농기계는 폭우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옮길 수도 있고 재해 현장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계수단인 농기계를 다시 사기 위해선 또다시 사비를 들여야 합니다. 근데 저 모다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면 모다는 못 쓰거든요. 그렇죠. 농작물 중에서도 재해보험에 들 수 없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대추와 취나무를 하우스 재배하는 조정열 어르신도 호우 피해를 입었지만 이렇게 본잎 2개, 3잎 나왔을 때 물이 들어왔었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취나물은 산에서 나는 임산물로 분류돼 있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개 한 60만에서 70만 들어가요. 이거 임산물을 해갖고 보험 들어주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정한 재해보험 가입 대상 작물은 73개에 불과합니다. 작물 가격 통계가 있어야지 가액을 산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잦아진 기상이변에 보험 사각지대까지 존재하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예나입니다. 네, 아침마다 파리에서 전해지는 낭보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활약한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직접 배워보려는 사람들로 양궁장과 사격 카페는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관역 앞에 선 사수가 숨을 고른 뒤 팔 시위를 힘껏 당깁니다. 정중앙을 내가 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관역판을 벗어나기 일쑤지만 마음만은 국가대표입니다. 잘 못 써가지고 진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곳 대학로 양궁 카페에는 올림픽 금빛 행렬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예약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 이후에 사람들이 더 늘었고요. 평소 주말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사격 카페에도 체험에 나선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너무 멋있다. 나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오게 됐습니다. 국가대표 꿈나무에서 집중력을 키우려는 학생까지 양궁학원 수강 문의도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보고 태극기 붙이고 양궁하러 왔어요 했던 꼬마도 있어서 양궁 정말 너무너무 인기 많아진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정과 땀방울로 감동을 선사한 2024 파리올림픽이 생활 스포츠 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궁 너무 재밌어요. 양궁 화이팅!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브라질에서 여객기가 주택가에 추락해 타고 있던 60여 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항공사는 사고 전날 안전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가 공중에서 돌더니 곧바로 추락합니다. 떨어진 곳에선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que passou em cima, ela falou, vai cair em cima de casa. Deus, só para Deus. Para ela ia cair em cima de casa. 현지 시간 9일 브라질 상파울루 주택가에 여객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ATR-72 500 기종으로 프랑스 항공업체가 제조한 지 14년 된 중소형 비행기입니다. 승객 57명과 승무원 4명 등 탑승객 61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Tenho que ser portador de uma notícia muito ruim e que eu queria que todos se colocassem de pé para que a gente fizesse minuto de silêncio. 당국은 곧장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조사에 나섰는데 사고 당시 비행기와 관제탑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Mas o que nós temos até agora é que não houve por parte da aeronave comunicação com os órgãos de controle de que haveria uma emergência, né? 항공사 측은 출발 전 검사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원인 규명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히든카드 인재 영입이 난항입니다. 네, 인재영입위원회. 이거는 이 조직은 선거 앞두고 가장 분주한 곳이잖아요. 예, 대개의 경우에는 선거 국면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을 앉힙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당의 체질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일종의 예고편 형식으로 각계 유력 인사 영입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이 본격 선거 국면 돌입 이전에 이미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이 시스템 확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 혁신을 위한 중심 기구로 인재 영입이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 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에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정해졌습니까? 관련 취재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인재영입위원장 인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한 친한계 재선 의원이 적임자다 이런 판단에 자리를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대표 아직 본인의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김기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난 총선에서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인재영입위원장 선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예, 아무래도 한 대표 청사진과 달리요 인재영입위원장 위상 그리고 역할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선거가 없기 때문에 공천권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영입 인사에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당근책이 없습니다. 또 인재영입위 의결 사항은 당원 당규를 보면 모두 최고위를 거쳐야 하고 간혹 이 당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역할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한 대표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청사진을 밝힌 겁니까? 예, 한 대표 2030 또 3040 청년층을 아예 인재영입위원으로 영입해서 당을 쇄신해보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합니다. 과거 당 혁신위원회 역할을 인재영입위에서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각각 개혁 이슈를 선정하고 그에 적합한 인재를 수시로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띄우는 이 인재영입위원회가 차기 대선을 대비해서 친한계 별동대 조직을 가동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혹시 그 여의도 연구원장 개편 작업도 아직입니까? 저희 취재에 따르면 한 대표와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 어제도 여의도 연구원 기능과 구조 개편 함께 좀 방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인선 방향보다는 우선적으로 기능과 구조 개편에 주력하고 이후에 교체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얼마나 유임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한동훈 히든카드 인재영입위 난항의 느낌표는
공짜 개혁은 없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공짜 점심이 없듯 이 공짜 개혁, 쉬운 개혁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 기자들을 만나서요. 변화 그리고 민심 받드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굳이 손을 내밀지 않아도 좋은 인재들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청문 없는 청문회입니다. 네, 국회 상임위 얘기 같은데 어느 상임위 말하는 거죠? 국회 과방위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과방위가 회의를 가장 많이 열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2달여 만에 벌써 15번이나 열었는데요. 특히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방통위의 경우에는 주요 국과장들이 입법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많게는 일주일에 2차례씩 과천 정부청사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로 불려왔습니다. 방통위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겠어요. 예, 이 문건 같이 보실까요? 마지막에 이 국회가 갑질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힘들게 하는 것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요. 여름 휴가는커녕 주말에도 나와서 에어컨 없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안타깝다 이런 호소도 담겨 있습니다. 야당도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세세히 살펴보기 위한 불가피한 시간들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 과방위원들이 방통위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 검증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소란이 좀 있었죠? 예, 지난 6일이었죠. 그날은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았었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평소 과장급이 앉는 이 안건 보고하는 자리에 앉혀서 질문을 이어가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는 과방위 행정실과 방통위 사무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라고 기본적인 관리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현재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 때도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죠? 예, 이 야당 의원들은요, 유 후보자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의혹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공개로 검증하기로 한 유 후보자 가족의 병원 기록을 보도자료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부정기적으로 마리화나를 흡입했다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진단서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을 그럼 부인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자체도 좀 전에 들은 제3자 진술이기도 하고 질병과 무관한 진술일 뿐 아니라 다른 마약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언급하지 않아서 여당에서는 금도를 어겼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상처를 이용하여 후보자 낙마를 주장하는 반인륜적이고 비열한 공격 통로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청문 없는 청문회의 느낌표는 문자 그대로 해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청문회는 들을 청에 들을 문입니다. 그야말로 소명을 듣는 자리라는 건데 지금 벌어지는 각종 청문회를 보면 주로 듣는 것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방점이 찍힌 듯합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방통위 관련 청문회가 계속 열리는 것으로 예고된 상황인데요. 명실상부 이름값하는 청문회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오늘 전국의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특히나 서쪽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6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5에서 40,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충남과 전북 내륙,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가 2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저스트 트윗, 그냥 해보라는 이 슬로건과 함께 혁신을 상징하던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이 누적되더니 주가는 20% 폭락한 뒤 지지부진입니다.
과거 영광을 이끈 모델을 재탕하는 데 집중한 탓에 혁신의 아이콘에는 이제 혁신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한 주를 혼란케 했습니다. 금메달의 기쁨을 본인도 국민도 마음껏 누리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발언의 시기와 태도는 아쉽습니다만 분명한 건 혁신 없는 단체는 곪기 마련이고 결국은 터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협회는 지금 선수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기보다 훈련 방법과 행정 시스템 또 소통 방식이 과거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혁신 노력이 우선입니다. 스포츠웨어 업계 1위가 과거 명성에 의존한 사이 그 자리는 새 강자들이 채웠습니다. 지금은 세계 랭킹 1위 금메달리스트를 보유했을지라도 혁신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언제든 뺏길 수 있습니다. 기업이든 스포츠든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